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외출할 때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간 협의체 IPCC가 앞으로 10년 동안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고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는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짙은 안개가 뒤섞이면서 어제와 오늘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회색빛 장막에 갇혔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면서 한강 다리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평소의 4-5배 이상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특히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마스크 규제는 해제됐지만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게 필요한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라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저는 좀 위생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날아든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스모그가 뒤섞인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동쪽과 남해안,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충청 이남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도 내일부터 점차 옅어지며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재앙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전 지구 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할까요? 2014년에는 2도 내로 제한하면 됐지만 9년 만인 지금은 1.5도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은 무려 1.1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9년 전인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이 2도를 넘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으로 진입해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과 겨우 0.9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IPCC 총회에서는 기온 제한을 더 강화한 6차 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바로 1.5도의 경고입니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1.5도씨에 도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심화되면 단편적인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또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는 극한 현상들도 심해진다. 상승하는 기온별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에 머물면 아프리카에 머물던 극한 더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하고 극지방 기온까지 크게 상승시킵니다. 가뭄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와 아시아 등 중위도 부근까지 확산하고 극한 강수 역시 모든 대륙에서 빈발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이 실현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의 기후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6차 종합보고서는 195개국 기상기후학자와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해 완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실제 탄소 감축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제협상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외에 브라질, 베트남 등을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한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초청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외무상은 태평양 섬나라들을 돌며 오염수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오염수와 관련한 일본의 여론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 속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관련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일한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도 이튿날 윤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8일 솔로몬 제도를 찾는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에 대한 순방에 나섰습니다.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태평양 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거였습니다. 今回の訪問においても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日本の立場についてしっかりと説明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의 원전에서도 트리튬 등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해양으로 방류된다고 주장합니다. 中国や韓国を含む世界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が各国の規制基準を遵守しつつ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海洋等に放出をしています。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국제 여론전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논리를 강화해 나가며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외교당국을 통해 일부 일본 매체의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이제 그만 반일파리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외교당국에서 왜곡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는지 묻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건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협력과 관련해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거세지는 야당의 공세를 두고 거짓 선동과 편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서는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관방장관이 이번 회담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걸 인정했다며 공세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다면 충격적인 일인데다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치고받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 국회가 좀 존중을 하고 그 과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약소국 시절에 정말 비참한 결정은 한 이래 이렇게 참담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고리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신경전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게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이 바쁠 땐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마음껏 쉬는 장점 대신 주 69시간 경무만 부각되자 거듭 홍보와 손질을 주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론, 특히 MZ세대 의견을 청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처음 지시했고 당일 전날과 당일까지 사흘 연속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화에 나섰고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튿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시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고집할 이유도 없다면서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쓰기 어려운 조직 문화와 이른바 공짜 야근 등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출발점이라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와 근로감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석급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4차례나 번갈아 취재진 앞에 서는 등 입장 발표만 벌써 6번째입니다. 하지만 정책 혼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입니다. 3월 3주차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6.8%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주 만에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제는 노동 현실도 모르는 기절근무표이자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며 아집을 버리고 즉각 폐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책 발표 전에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사이 민심을 읽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관련한 메시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의원 정수 문제가 뇌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나서는데 민주당이 일단 논의는 해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을시키지 않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야 모두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3개의 개편안을 도출했는데 이 가운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2개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셈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전원위원회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협의해 결의안까지 의결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반대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대일 외교와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을 등에 업고 국면 전환 카드로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대일 고려개교로 엄청난 국민의 이 비판과 또 성남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할 용도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토론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며 다시 한번 선거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정치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위성 정당도 막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이 필수적인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그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정 변호사 아들 의혹에 대한 청문회 실시안 처리 여부를 논의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어젯밤 단독으로 안조위를 열고 청문회 실시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반수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책임 추궁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등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서방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고문과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 안전성을 통해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과 강제 실종,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한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 폭발 시연을 했다는 지상 800m 높이는 전술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요격도 쉽지 않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전술핵이란 특정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폭발력은 수킬로톤에서 수십 킬로톤에 이릅니다. 북한이 이번에 주장한 모의 핵탄두도
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겨냥해 시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폭탄은 360도로 열폭풍과 방사선이 퍼져나가 지상보다는 공중에서 터졌을 때 파괴력이 더 커집니다. 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라면 800m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파괴력이 최대여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을 초토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도 800m가 전술핵이 폭발했을 때의 그 열 폭풍이나 피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도 580m 고도에서 폭발했는데 반경 1.6km 이내에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고 초기 폭발로만 7만 명 안팎이 숨졌습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또 비행거리가 800km여서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일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핵타격 훈련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위에 서 있는 군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강순남 국방상, 김정식 당 부부장 등과는 달리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해 철저히 정체를 숨겼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는 인물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기관 등과 함께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이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 같은 주요 인물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대며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첫 러시아 방문이자 화상회담을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라며 푸틴 대통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 주석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我们愿意中俄之间的这种战略伙伴关系一方面的话呢维护国际公平正义一方面呢促进我们的国家的共同发展. 특히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앞서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협상이 열려 있다며 중국과 긴밀히 상의한다는 입장입니다.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в Украине.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며칠 만에 진행된 이번 방문으로 러시아는 서방 사회에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외교적 존재감 강화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 do want to affirm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o show that America's attempts to split the relationship and make the relationship costly for China will not work.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서방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을 고려해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슷한 목표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자체적인 정전 협상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우선하지 않은 계획은 전술적 지연이거나 부당한 결과를 조장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포함하지 않는 정전은 무력으로 이웃 영토를 차지하려는 러시아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행보를 연상케 한다는 풍자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80여 년 전인 1941년 12월 마리우폴을 방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 안톤 헤라센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 하루 뒤인 19일 트위터에 올린 흑백 사진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기지를 시찰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리우폴에서의 총통이란 설명과 함께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전쟁사 웹사이트 워히스토리 온라인에 따르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12월 히틀러가 동부전선 마리우폴의 아미그룹 사우스 사령부를 방문한 당시 촬영됐습니다. 마리우폴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나치의 옛 소련 점령 시기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나치의 침공으로 소련군과 민간인 2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라센코는 사진과 함께 또 다른 독재자도 마리우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어떤 끝을 맺었는지 알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마리우폴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편집돼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인권보호단체 KHPG도 홈페이지에 같은 사진을 올려 두 방문 모두 정치 선전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가 야기한 파괴와 고통의 이미지들이 우연히 포착되는 것을 막고자 한밤중에 시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의 극장 폭격으로 최소 600명이 숨지는 등 남부에서 가장 참혹한 범죄가 저질러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나치의 마리우폴 점령 당시부터 80년이 흘렀지만 지난해 푸틴의 침공으로 도시는 다시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주민 수천 명의 식량과 식수 등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비발을 공개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을 두고 노무현 재단은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전 부장은 먼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을 낸 건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수사 기록을 사실인 양 공표했다며 수사 책임자로서 공적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생전 고 박연차 회장을 통한 뇌물수수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일체 관여한 적 없고 재임 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이 밖에 이 전 부장의 나머지 주장은 공방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했다는 말들은 녹화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지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친정인 검찰 내부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불행한 일로 종결된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조사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기억만으로 출판까지 할 수는 없다며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YTN과 통화에서 현재 수사 기록은 갖고 있지 않고 당시 부하 검사들의 보고 자료를 보고 썼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다면서도 있는 그대로 적었고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허위 사실과 억측이 너무 많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대표적으로 거론했고 너무 터무니없어 공소시효가 끝날 때 맞춰 반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비판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각오하고 하고 싶은 말을 썼다며 다른 의도는 없고 앞으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밤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처박힌 화물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 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14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며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4.5톤 화물차도 사고 충격으로 옆차로를 달리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양방향 고속도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순천시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면 별량 1터널 근처에서도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톤 화물차와 SUV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는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500m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뒤 이를 피해가려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00톤에 이르는 폐기물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충북 청주시 사직동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정비소 안에 있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박모 씨.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박 씨를 숨지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리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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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서울 우이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주목받았고 이듬해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는 지시를 경비원들에게 내릴 수 없게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경비업체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체결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 앞에선 갑질방지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 계약 때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용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근로계약 만료라서 해고 통보하고 문자로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10년 동안 근무한 끝에 경비반장까지 됐던 박 씨 역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고 수습 경비원이 되면서 반장 자리를 잃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녹취엔 관리소장이 박 씨 외에도 다른 경비반장을 바꾸라고 경비용역 업체에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비반장을 교체하라고 한 지가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시했잖아. 그럼 저 지체권을 성사해도 된다는 소리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경비업체의 아래도급 직원인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비 업무 외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입주자나 관리소장, 관리주체의 괴롭힘 등도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고 뭔가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노동당국은 숨진 박 씨가 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이 그대로면 경비원들은 사각지대에서 언제든 갑질에 노출될 거라는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해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숨지면 유가족들에게 장례 지원비를 지급했죠. 감염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지난해 3월 숨진 이모 씨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 어머니는 같은 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졌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어머님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으니까 내려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 씨가 모친상을 치른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때 전 국민이 감염병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상황에서 군청의 허술한 조치도 불거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숨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를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시신 화장부터 하게 한 겁니다. 유족은 염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어머니 시신이 들어간 감염 방지 가방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병원복 그대로 그 투명 비닐팩 같은 거 안에 그냥 입관이 되시고 저희가 준비한 뭐 여러 가지 수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씨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감염 방지 조치에 따라 치르면 유족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례 지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숨져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원래 내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뭐 황당한 그런 위로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격리 해제 후라고 하면 이분이 전파할 게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라는 게. 결국 질병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 씨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놓고 지원금은 주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은 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매장을 허용하면서 장례 지원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들어온 지원비 관련 이의 신청 8,000건의 최종 결론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이 씨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 측도 병원에서 격리 해제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청에서는 내용을 말 그대로 접수받아서 질병청에 전달하시는 역할이라고 하시고 질병청은 연락을 안 받으시고 이 씨는 장례 지원비 지급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질병청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반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높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 총 강수량은 10에서 30mm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외에 브라질, 베트남 등을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방일 성과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 등 실무 절차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직접 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와 함께 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참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리고 국제 군난 덕분에 키우가 해방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권법 위반은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날려버립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이 전 대위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박복도에서 채무 관련 의혹을 묻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이 전 대위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해왔습니다.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해왔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만나 충돌한 겁니다. 폭행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 아니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석 달 만에 귀국한 뒤에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는 고의로 도주한 게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위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 금요일인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2년 동안 대마와 프로포폴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입니다. 경찰이 유아인 씨를 직접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올해 초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유아인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유아인 씨를 붙잡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물론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무려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이태원 집과 현재 사는 한남동 집, 그리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강남구와 용산구 성형외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유아인 씨의 지인과 매니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여기서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의 존재 여부도 따져보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천만 영화배우, 충무로 흥행 보증수표였던 유아인 씨의 상습 마약 투약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의 위헌 여부를 이번 주에 선고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잇따라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공포돼 넉 달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였고 보완 수사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개정법이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입법 과정의 절차적인 미연성도 명백하다며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을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이를 끊고 도주하면 실명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붙잡기 위해 국민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주자의 혐의 사실과 인상착의, 신체 특징, 성별, 나이 등만 공개됐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난 큰 불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회사에 더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불만이 쌓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한국 타이어 몰아내줘! 몰아내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난 큰 불로 피해를 본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이 공장 후문에 모였습니다. 집 안과 가게 안에 탄내가 잔뜩 뱄고 닦아도 시커먼 분진이 계속 나온다며 회사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테리어나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독가스가 배가지고 냄새가 나서 팔 수가 없어요. 특히 주민들은 한국타이어가 피해 보상에 대해 기계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이 엉망이 돼 며칠째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신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겠다고만 안내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조치를 취해주고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불만이 쌓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타이어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담장과 아파트 내부 곳곳에 항의의 뜻을 담은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밝히는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타이어에서 제출한 CCTV 영상과 화재 감지기 기록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여파로 불이 난 지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철거가 완전히 끝나야지 현장 감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저희가 가능하면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이고 완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끝마쳐질 때 한 번 더 들어갈 예정이고.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거로 예상해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여야는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을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는 오늘 오후 여야 대치로 한 차례 수년됐던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합니다. 또 이 앞서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의 요구에 따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8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환노회에서는 야당이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비판하면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리는 직회부 안건 의결에 나섭니다.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는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야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가 개최하는 첫 번째 국가 현안 대토론회가 오늘 연금 개혁을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 재정 전망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고 이후 공적연금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7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재정 준칙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추경이 필요할 때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출입기자 정책 설명회를 엽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 사랑제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홍보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 선을 그으면서 전원위 구성과 개최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김 의장이 의원 수 확대 논의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또 앞서 김 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이후 2주 동안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 오늘 절기에 맞게 봄 기운이 더욱 무르익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4월 하순만큼 날이 따뜻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올라서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날씨 속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쌓인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현재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도 탁한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가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5.5도, 대구는 9.6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